네, 5.16 쿠데타 이후에 이제 제3공화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다시 헌법 개정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3공화국 헌법의 특징이라고 한다라면 다시 대통령제로 회귀했다라는 겁니다. 제2공화국 때 의원 내각제를 한번 실험해 봤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제로 가자 라는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대통령제가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게 되고 또 하나 특징은 무엇이냐면 제2공화국 당시에 의원 내각제가 되면서 국회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졌었죠. 그렇지만 다시 대통령제가 등장하게 되면서 국회의 권한이 제3공화국의 국회의 권한은 제2공화국의 국회보단 그 권한이 좀 약해지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됐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했어요. 4년으로 하고 중임을 허용을 했습니다. 두 번, 대통령 임기는 두 번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헌법 개정, 이승만 정권 당시에 헌법 자꾸 막 바꿨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장기 집권하겠다고 헌법을 계속 바꿨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바꾸기 좀 힘들게 만들어 보자. 그러면 더 이상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헌법 개정 방식을 좀 더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국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해요. 개헌을 하기 위해선.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국민 투표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투표에서 전체 이제 투표한 국민들 과반수의 지지 이것을 획득해야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절차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헌법 개정을 위해선. 일단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국회의원들의 찬성을 통해서 국회를 통과를 해야만 하고 그 통과된 안건이 전체 국민들의 국민투표에 붙여져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제3공화국의 새로운 헌법에 입각해서 1963년 10월 15일 제3공화국의 첫 번째 선거에서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5.16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 군사 정권,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는 어떤 군부가 통치를 하는 이런 기간들을 이제 다 끝내고 국민들이 뽑아주는 이런 선거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63년. 그리고 67년 5월 3일 재선에도 성공을 하게 돼요. 이때는 한국의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되면서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을 해요. 급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전에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초토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비로소 1960년대 이후에 한국은 경제 발전을 이루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국민들 사이에서도 인기도 많았습니다. 근데 67년 5월 3일 두 번째로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제3공화국의 헌법에 의한다라면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헌법에서 규정된 중임을 위한 마지막 대선을 67년에 치렀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승리를 한 거고요. 근데 박정희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경제 발전 해냈잖아. 많은 국민들이 나를 지지하잖아. 그러면 나 대통령 좀 더 해도 되지 않을까? 장기 집권 욕망이 다시 등장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승만 때 발생했었던 그러한 장기 집권의 욕망이 박정희 때도 다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67년 대통령으로
재선에 이제 성공을 한 이 상황에서 박정희와 당시 이제 박정희의 정당이죠. 여당인 공화당은 박정희의 집권 연장을 위해서 개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67년 6월 8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제3공화국 헌법에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국회의원 3분의 2,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개헌을 하기 위해선 박정희의 정당인 공화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노골적인 관권 개입이 시작이 됩니다. 정부 관료들이 선거에 다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중앙정보부 뭐 혹은 내무부 이런 공무원들이 다 동원이 돼서 공화당 후보한테 투표를 하도록 유권자들을 독려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심지어 현금을 뿌려요. 매표 행위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부정선거의 끝판왕 같은 일들이 67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개헌하는 데 필요한 정족수는 117석이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130석까지 차지를 하게 된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이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정 행위들이 발생했습니까? 돈 주고 표를 사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었는데 모든 중립을 지켜야만 하는 공무원들까지 다 동원이 돼서 여당을 뽑으라고 선동을 하고 다녔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단 개헌선을 훨씬 넘어서는 그러한 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당인 공화당은. 그럼 야당은 괜찮았을까요? 이런 부정선거를 딱 눈앞에 두고 다 결국 패배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실력이 없어서 패배한 게 아니라 이거는 아예 게임판 자체를 다 그냥 흐트러 놓은 상황에서 부정으로 결국 지게 된 거 아닙니까? 좋았을까요? 당연히 화를 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발생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판을 하고 이제 뭐 국회 내에서 난리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달래주기 시작을 해요. 박정희 정권은. 그래서 야당과 이제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서 조율을 해 나갑니다. 일종의 타협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런 타협의 과정이 조금씩 이제 진행이 되면서 야당의 반발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 시점,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개헌을 공론화합니다. 이 개헌의 핵심은 3선이에요. 대통령, 지금까지 중임밖에 안 되는 2번까지밖에 못했는데 3번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2번 당선된 거 아닙니까? 이제 3번째까지 선거에 나가서 대통령에 당선이 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꿔보겠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9월 13일 69년 9월 13일에 이 개헌안이 만들어져서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투표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9월 13일에. 근데 아예 투표를 못하게 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를 해버려요. 투표를 하면 어때요? 결과는 뻔한 겁니다. 과반수, 그러니까 뭐 3분의 2 이상을 훨씬 넘는 의석을 여당인 공화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결 절차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 그냥 개헌안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회의장을 무력으로 점거를 해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못 들어오게 들어가서 그 국회의장석까지 그냥 다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아예 표결 자체를 못하게 야당은 본회의장을 점거를 해버리는 일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9월 13일 자정에 당시 국회의장은 이효상 씨였어요. 이효상 씨는 본회의 더 이상 이제 뭐 표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래서 본회의 유예 선언을 하고 14일이 일요일이니까 내일인 14일이 일요일이니까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시작하겠다, 속개하겠다
라고 선언을 하고 그날 일정을 끝냅니다. 그래서 그냥 그날 끝난 줄 알았죠, 야당은. 근데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한텐 비밀리에 다들 연락이 간 겁니다. 지금 본회의장을 야당인 친민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장소로 집결해라 라고 연락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3별관 특별회의실로 몇 시까지 와라 라고 비밀리에 연락을 하게 되는 거죠. 야당 의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 이 여당 의원들이 전체가 모이게 되고 이들이 거기서 날치기로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야당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린 상황에서 여당끼리, 그것도 본회의장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모여서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일단 법안은 통과가 됐어요. 야당 의원들은 막 난리치고 뭐 싸우고 뭐 이렇게 난리를 치긴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그냥 딴 장소에서 통과시켜 버렸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일단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절차가 필요하죠. 국민투표. 국민투표도 실시를 하게 됐는데 투표율 77.1%, 찬성률 65.1%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개헌안이 통과가 돼요. 대통령의 3선, 박정희 대통령의 3선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971년 3선 개헌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이 출마할 수 있게 됐어요, 박정희는. 그래서 진짜 대선에 출마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마지막 선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국민들 앞에. 선거 캠페인에 나가서 자기를 찍어달라고. 근데 이때 박정희 대통령과 붙었었던 야당의 후보 누구였는지 아세요? 김대중 후보였습니다. 김대중 씨는 나중에 1997년 대통령 선거에 결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분이에요. 한국 야당을 이끌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아직 젊었을 때 1971년에 박정희 대통령과 이제 정면으로 붙었던 거죠,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결과는 박정희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질 수도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김대중 후보가 승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94만여 표, 아주 작은 표차로 간신히 박정희 대통령이 승리를 거두게 됐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작은 표차로 승리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으로 하여금 또 다른 일을 추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